바다를 선택한 이유. 저는 그때 바다를 택했습니다. 강도 아니고 산도 아니었습니다. 서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느냐고. 하지만 당시 제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바다는 생계였고 동시에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외화벌이 기업소 산하 선단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단장이었습니다. 배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조직이었지요. 하루에 많을 때는 미화 50달러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은 비교적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배급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고 쌀과 옥수수는 물론 중국 물건도 어느 정도는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 생활은 북한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제때 사입힐 수 있었고 아내에게도 체면이 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탈북을 하게 되리라고는 저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바다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이유로 어업활동과 선박 운항이 강력히 통제됐습니다. 배는 묶였고 선단은 멈췄습니다. 일은 사라졌고 외화는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식량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은 이미 끝났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줄었고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가장으로서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명령 하나로 삶이 바뀐다는 현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은 2022년 말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탈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가족 탈북은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 노인, 여자들까지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시가 강화됐고 바다는 늘 군의 눈 아래 있었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저는 처벌의 공포와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시도에서 저는 목선을 택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일가족 9명을 태우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류와 시간, 그리고 군의 움직임을 오랜 경험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해로 나갔고 북방 한계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다 세 번째 시도를 결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실패는 곧 발각이었고 발각은 체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목선은 오래된 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민들이 흔히 쓰는 평범한 배였지만 그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엔진 소음, 연료 소모량, 방향타 반응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작은 이상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량 준비도 중요했습니다. 오래 끌 상황을 대비해 마른 식량 위주로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것 위주였습니다. 물은 최대한 나눠 담았습니다. 한 통이 새어도 모두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바다는 위험했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 가는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다에 간다는 말에 조금 들뜬 표정이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출항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류 방향, 출항 시간, 군 초소 교대 시간, 감시선의 동선까지. 그동안 바다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정보들이 그날 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어떻게 달래야 할지까지 미리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출항은 새벽 직전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맑은 날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시야가 좋을수록 감시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 저는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곳은 제가 수십 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배에 오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9명이 배에 올랐을 때 배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최대한 중앙으로 맞췄습니다. 아이들은 가운데, 어른들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모두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엔진을 걸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낮은 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배는 조용히 육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불빛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과 물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나침반과 감각에 의존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바다는 제가 수없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을 향해 가는 동안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까지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던 밤, 북방한계선에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너무 느리면 의심을 살 수 있고 너무 빠르면 파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배를 몰았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감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선인지 감시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방향을 미세하게 틀었습니다. 불빛과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작은 각도 차이도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감시 구역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엔진을 끌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을 끄면 배는 표류하게 되지만 소리는 사라집니다. 이 선택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을 가능성과 조류에 휩쓸릴 위험을 동시에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계산해 두었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향은 맞았습니다. 조류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을 지나면 북방한 개선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엔진 소리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낮췄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고 하늘에는 별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날씨가 그토록 기억에 남는 이유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특별한 표식은 없었습니다. 어떤 경고음도 눈에 보이는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때 멀리서 다른 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어민처럼 보이도록 움직였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찼습니다. 엔진 손잡이가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그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 위에서 가장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북방한 개선을 넘은 뒤에도 긴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남쪽 바다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구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어떻게 밝히느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불필요한 방향 전환은 하지 않았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남쪽 해역에서도 군의 감시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감시의 성격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파도와 수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아이들도 밤이 끝났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몰려오면서 아이들은 점점 축 처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말을 아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선인지 군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배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고 방향도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쪽의 배라는 것을. 저는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 배를 세우는 것, 그리고 엔진 출력을 줄이는 것. 과도한 행동은 오히려 위협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배를 멈췄습니다. 그 배가 가까워질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되돌릴 것도 없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확성기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곧 한국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탈북민이며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배 위에서는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조 과정은 생각보다 신속했습니다. 남측 인원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먼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과 노약자를 우선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는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는 저에게 생계였고 동시에 탈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장소가 되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실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정신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쌌고
물과 간단한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공포가 아니라 긴장이 풀린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와 확인, 그리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쫓기지는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역할을 끝냈습니다. 육지에서의 시간. 육지에 도착한 뒤에도 바로 일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별도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경로와 시간, 주변 풍경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만 바다에서 내려왔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질문은 반복됐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언제 출항했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어떤 경로를 탔는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안전을 위한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따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점이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밤바다를 떠올리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른들과 분리해 돌봐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회를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말투, 행동, 질문 방식 모두가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제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체제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탈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넘어왔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주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착 교육을 거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선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족에게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바다에서의 경험,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출연 제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가족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 두 번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기록은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선택을 강요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다를 건넜던 그날 밤 이후 제 삶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탈북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선택과 책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떤 말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던 일들이 여기서는 모두 개인의 몫이 됩니다. 가끔은 바다를 떠올립니다. 그날 밤의 파도 소리, 엔진의 미세한 진동, 아이들의 숨소리까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도 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체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태어났을 뿐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불쌍해 보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외화벌이를 하며 비교적 잘 살았던 사람도 상황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막히자 생계가 끊겼고, 체제는 그 공백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력보다 통제가 앞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접했습니다. 응원의 말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선원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다시 바다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탈출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바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바다가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일부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탈북은 용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남아있는 것과 떠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를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지금도 제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록을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단순한 이야기나 뉴스 속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안에서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고민의 끝에서 바다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그 선택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남기기 위한 기록입니다.